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재정학 최종 정리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어떻게 보면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많이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무리에 어떻게 정리를 하실지, 그리고 이 강의를 어떻게 이용하면 도움이 될지 간단하게 인트로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정병렬 선생님의 재정학 하루의 끝장내기 이 책으로 할 거고요. 여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재정학 하끝 리뷰 이렇게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자, 수업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우리 챕터가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6개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챕터에서는 재정학의 개요, 두 번째는 외부성 공공재 공공선택, 세 번째는 공공지출, 네 번째는 이제 조세의 기본 이론, 다섯 번째는 개별 조세 이론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기타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토픽에 맞춰가지고 너무 길지 않게 할게요. 그래서 아마 6개의 파트로 저도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이 강의를 통해서 리뷰를 할 수 있고 말 그대로 핵심 출제 포인트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재정학이 앞에도 나와 있는데 몇 년도에 어떤 파트에서 몇 문제 나왔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실제로 어떤 문제가 나왔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다가 그 제 기출문제 해설에 보면 앞에 표를 정리해 놨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재정학 카페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어떤 때는 어떤 문제가 어떻게 계산 문제로 나왔고 어떤 말 문제가 나왔는가 그걸 잘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빠르게 정리해서 출제 포인트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사람마다 자기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내용은 담겨 있지만 시험 문제와 지금 상황에서 의미가 없는 건 빼고 핵심 포인트만 맥락을 잡아 드릴 테니까 그 내용들 중에서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다 라고 하면은요 자신의 취약점을 간파하셔야 돼. 그래서 약한 부분은 우리 객관식 교재 제 책 갖고 계시죠? 거기 유형별로 정리가 돼 있는데 그 유형 파트에 들어가서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나는 재정학에서 공공재 계산 문제가 약하다. 그러면 제 교재에 보면 계산 문제만 모아놓은 거 있잖아. 그래서 공공재의 최적 어떤 규모를 선택하는 그런 문제만 잘 본다든가 나는 소득세 파트가 약한데 특히 과세 단위 관련해 가지고 가족을 할지 개인을 할지 그게 약하다. 헤이그 사이먼즈 소득세가 약하다. 그럼 그거 모아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파트를 잘 정리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계속 재정학을 손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막판에 갈수록 세법의 분량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정학을 잠깐 일주일 동안 손을 안 대면 갑자기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재정학을 들고 다니셔야 돼. 그래서 우리 기본서를 가지고 다니거나 제 객관식 책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괜찮지만 이 책 얇고 정리가 그래도 잘 돼 있잖아요. 들고 다니시면서 앞에 간단한 OX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OX 문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OX 문제도 다 기출문제 선지고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객관식을 공부하신 다음에 거기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OX를 따로 추리는 게 제일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저자분께서 그래도 경험이 많으시고 이제 출제 포인트에 입각해서 OX 문제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거 한번 체크해서 보시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가 약한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거기다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그게 또 여러분만의 단권화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제가 수업은 가능한 한 한눈에 조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그걸 보면서 재정학의 전체적인 큰 흐름을 잘 보세요. 이렇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반드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실전 시험 문제는요 전범위에 걸쳐서 나오잖아. 객관식 할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유형끼리 문제를 풀다 보니까 아는 듯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전범위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도별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제 교재도 출간됐는데 한 10개년 정도 풀어보시면 돼. 그럼 10개년 풀게 되면은 이게 40문제가 되니까 40문항이 되죠. 400문제 되잖아.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충분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400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끝난 다음에 유튜브 경제학 짱박사라는 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우리 요 특강 끝난 다음에 연도별 기출문제 강의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미 몇 개 연도는 올려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뒤에 거도 올릴 테니까 그거를 보시면서 연도별 문제를 쫙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냐면 제 생각에는 하루에 한 20문제씩 보세요. 40문제잖아. 그럼 월화는 뭐 2011년도 그러면 2개 보는 거고 그럼 40문제 풀죠. 그럼 수목은 맞아요. 그럼 2012년도 풀고 그 다음에 목금은 2013년도 풀고 그 다음 주말에는 앞에 3개년도를 정리하고 그럼 대략 한 3주 정도 되면 그럼 10개년 문제를 한 번 돌린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돌리시고 그 다음 이제 한 번 더 돌리시고 그 다음 이제 거기서 막판 시험 한 일주일 남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거기 체크하셨을 거 아니야. 약하다 생각하는 문제들을 싹싹싹 정리를 해서 모아서 다시 단권화 시키시면 재정학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하게 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책 챕터 1장 가서 재정학의 개요 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학의 개요. 자, 여기는 그냥 후생경제 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죠. 재정학의 기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초. 자, 기초 나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 이거 시험 문제 거리는 아닙니다. 근데 살짝 보시면 자, 정부는 아시겠지만 유기체적 견해가 있고 기계론적 견해가 있습니다. 유기체적 견해가 뭐라 그랬습니까? 유기체적 견해가 자, 이게 사람을 유기체로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정부는 그 유기체의 심장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되니까 개개인들은 어떻게 정부가 최고 정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발톱 유엔미야 UNI라고 쓸게요. 여러분과 저는 그냥 이렇게 발톱에 해당하는 손톱, 발가락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부를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바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반대가 기계론적인데 유기체에 포인트 맞춰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정부와 민간의 특성을 볼게요. 민간의 경제라는 것은 시장 경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 반대에 해당하는 게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 정부의 공공경제 이렇게 공공정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거기 보시면 개별적인이고 이게 강제성을 특징을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요거는 민간의 시장 경제는 사람들의 어떤 선호를 통해 가지고 시장의 원리죠. 자발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호를 잘 반영한다라는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요거를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정부의 공공정부 이쪽에 나타내는 것은 약간 강제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공평성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정부의 3대 기능, 시험 문제 거리는 아닙니다. 하나는 자원 배분 기능이 효율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소득 분배가 공평성이고 더 나아가서 경제 안정화 정책. 이 앞에 여러분 쉽다고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시험 문제 나온 바가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재정하게 마인드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 실패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 실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장의 원리에 따르면 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시면 첫 번째 이 효율성을요. 파레토 효율성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게 뭐야?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파레토 효율성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파레토 개선은 뭐야? 개인 A의 효용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개인 B의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걸 개선이야. 그래서 파레토 개선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를 파레토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밑에 한계 대체율과 한계 변환율, 한계 기술 대체율, MRTS, MRS, MRT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저자분께서 요게 개념을 아직 제대로 딱 안 잡혀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넣어주신 것 같은데 우리 기본 강의 때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MRS가 뭐야? MRS가 여기 보시면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XY를 생산하고 A한테 B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거죠. 자, 그랬을 때 물론 이렇게도 연결이 되고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먼저 첫 번째 A와 B의 MRS 나와 있는데 요거는 A와 B가 X제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MRS A가 생각할 때 XY랑 MRS B가 생각할 때 XY가 같을 때가 최적이다. 이게 바로 소비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거죠. 이 의미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밑에 MRS A가 B보다 크다라는 의미를 바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 뭐야? A가 자 여기다 써드리면 A가 X제를 MRS가 뭐라고? 소중히 여기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소중히 여기는 정도. 이게 가시죠? 그러니까 거기 밑에 있는 것처럼 MRS A가 MRS B보다 크면 뭐야? 바로 보여야 된다니까 A가 X제를 더 소중히 여기는 거야. 그럼 당연히 X는 어떻게 가야 돼? B에서 A로 가야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거 그냥 바로 보이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소비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렇게 X, Y에서 이렇게 L과 K 하는 거 이게 바로 MRTS라고 하죠. MRTS, LK, X 생산할 때랑 그리고 MRTS, LK, Y 생산할 때랑 요게 이제 똑같다는 것인데 이것 뜻이 뭐예요? 관심사가 X 생산할 때 노동이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X 생산 시 L이 노동이죠. L의 기여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MRTS가 더 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노동은 X 생산할 때 훨씬 더 기여를 많이 해서 실력 발휘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X가 만약에 생산하는데 축구고 Y가 야구야. 그러면 L이 뭐야? L이 노동인데 왼쪽이 크다라고 하면 손흥민은 야구보다 Y보다 X 생산에서 훨씬 기여도가 크다. 이걸 보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게 생산의 효율성, 밑에 파레토 효율성 조건 나와 있죠? 이게 교환, 소비의 효율성이고 전체적인 효율성은 여기 MRT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요거는 X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편익을 나타내는 건데 비용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 이게 뭐야 MRT가? 그쵸? 이거 뭐 생산 가능 곡선에 접선의 기록이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X 생산에 따르는 한계야, 한계 빼도 됩니다.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X를 소중히 여기는 정도니까 이거는 X에 따른 X에 대한 한계 편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해 가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정도만 보세요. 거기 식 나와 있는데 그 일일이 다 지금 막 뭐 X를 한 단위 증가시키고 그러면 안 돼. 그럼 시험장에서 문제 못 풀어요. 그냥 바로 이게 머리에 딱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후생경제학 가끔 출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레토 효율성 측면에서 얘기를 해서 후생경제학 제1정리, 제2정리 이렇게 나누는데요. 경제학. 자, 우선 제1정리는 뭡니까? 거기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1정리 잘 보세요. 그 가로로 묶으세요. 개인들의 선호가 강단조성을 갖고 외부성이나 공공재 등 시장 실패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치? 시장 실패 요인이 있으면 시장이 작동을 제대로 못하겠죠. 자, 일반 경쟁 균형이다라고 하면 제너럴 이퀄리브리엄이라는 것은 요게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제1정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결론은 뭐다? 시장에 맡기면 아주 효율적이 됩니다. 이거예요. 거의 화살표 밑줄 치시죠. 완전 경쟁이면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강단조성이 머릿속에 넣으시고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더 모아 더 베터라는 것이죠. 자, 의미를 볼게요. 시장에 맡기면 거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개별 경제 주체들의 개개인들의 사익을 추구하는데 그게 파레토 효율성이 된다. 그러니까 정부야 개입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개입하지 마라. 작은 정부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2정리는요. 요거를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개개인들의 선호가 연속적이고 강단조성 앞에 나와 있는데 볼록성 이런 게 들어가야 돼. 그거는 제2정리입니다. 제1정리가 아니고 초기 부존 자원을 적절하게 재분배를 하게 되면 재분배 밑줄 치시고 어떤 의미의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 있는 일반 경쟁 균형이 존재한다. 그래서 제1정리의 역을 제2정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의미를 보세요. 거기 보시면 정부가 들어갑니다. 여기 정부가 개입을 할 여지가 있고요. 그 다음 거기 보시면은 공평성이라는 얘기 이게 여기 들어가. 여기 효율성을 강조하시는 분도 있어요. 효율성과 공평성을 조화롭게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공평성을 달성할 때 효율성을 희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 뭐야? 공평성과 효율성을 다 추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는 효율성만 있는데 여기는 공평성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공평성에 포인트를 맞춰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가격 체계에 왜곡을 미치셔는 안 돼요. 그래서 거기 별표로 나와 있잖아. 오케이, 개입하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럼썸 텍스라고 하죠. 정액세를 할까? 럼썸세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가격에 왜곡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정리와 제2정리를 같이 연결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파레토 효율성과 관련된 이 효율성만 얘기할 수 없고 후생경제학, 웰페어 이코노믹스 할 때는 공평성까지도 같이 충족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후생경제학이다라고 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효율성과 공평성을 모두 충족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모두 사실은 고려를 하게 되는데 이 공평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가치 판단에 대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회후생함수인데 이게 사회무차별곡선에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9페이지 가보시면 사회후생함수 있잖아. 자, 사회후생함수 자, 그래서 소셜 웰페어 펑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사회 무차별 곡선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회 무차별 곡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 무차별 곡선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버그슨의 사무엘슨 사회후생 함수 나와 있는데 이거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거기 보시면 공리주의, 평등주의, 롤즈 엘리트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엘리트는 이제 둘 중에 더 잘하는 국가대표 효용함수를 나타내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공리주의. 자, 공리주의는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해요? 우하향하는 직선이야. 거기 두 개 더 하는 겁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모든 사람의 가중치가 똑같습니다. 가중치의 차이를 두지 않는 경우야. 그래서 공리주의다라고 하면 두 사람이 있으면 A와 B의 효용함수를 단순히 합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평등주의는 어떻게 됩니까? 평등주의는 가중치를 둬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가중치를 둬서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가 되고요. 이거를 이제 소셜 웰페어라고 쓸게요. 소셜 웰페어 이렇게 쓰면 소셜 웰페어 평등주의다라고 하면 이렇게 더하기로 돼 있는 게 공리주의고 곱하기로 돼 있는 게 평등주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롤즈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롤즈는 자, 사회 후생 함수가 롤즈 둘 중에 가난한 사람이 전체를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와 B에 이렇게 나와 있는 효용 함수 중에서 작은 게 전체를 나타냅니다. L자 형태고요. 소득 분배 거기 내용을 보시면 옆에 소득 분배 공평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난한 사람이 행복해져야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가중치가 100% 두는 게 바로 롤즈의 마인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형태 잘 봐주시면 되겠고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사회후생 함수랑 사회무찰 곡선 같은 겁니다. 그래서 뭐 내용을 별로 보거나 그럴 것까지는 없습니다. 자, 불가능성 정리 한번 볼게요. 불가능성 정리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렇게 사회후생 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거 다 실제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 되게 세게 얘기한 거죠. 그걸 우리가 LO의 불가능성 정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 불가능성 정리와 관련해 가지고요 몇 개 공리가 있는데 그 공리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상적인 사회후생함수의 조건 별표하시고 완비성과 이행성. 그렇죠? 완비성이라는 것은 비교 가능하고 이행성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 둘을 합쳐서 집합적 합리성이라 그러고요. 선호에 뭔가 제한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완비성과 그리고 이행성 이렇게 얘기하고 선호에 대해서 제한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호에 대한 비제한성 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 파레토 원칙 요거죠. 파레토 최적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원칙 프린서플 이거를 번역을 해서 원칙으로 보세요. 이게 뭐야? 부분과 전체 나타내는 거 기억나십니까? 부분이 전부 다 x를 y보다 좋아하면 전체적으로 x가 y보다 좋다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무관한 선택으로 대한 독립성 이거 투표제도와 관련해서 같이 잘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선호의 서수성을 의미해서 또 개인의 효용의 비교가 불가능하다 이거고요. 또 하나는 비독재성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사회후생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LO의 불가능성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후생 경작할 때 효율성과 공평성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파레토 효율성 측면에서 모든 걸 다 완비시킨 그게 바로 밑에 나와 있는 효용 가능 경계가 효율성의 끝판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의 효용이 있고 B라는 사람의 효용이 있을 때 이렇게 효용 가능 곡선의 가장 바깥쪽 효용 가능 곡선은 여러 개 있어요. 거기 있는 것처럼 여러 개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가장 바깥쪽에 있는 요거를 바로 우리는 효용 가능 프론티어 곡선 경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요게 밑에 개념 보시면 두 번째 점띵 있죠. UPF상의 모든 점들은 자원 배분의 소비와 생산이 다 파레토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용 가능 곡선의 경계선상에 나와 있는 효율성의 끝판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근데 이 중에서 어떤 점을 선택해야 돼? 라고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사회 무차별 곡선이 반영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평등주의를 많이 하니까 평등주의 사회 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상정한다라고 하면은요 요게 이제 공평성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공평성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 점이 바로 효율성과 공평성을 다 나타내는 거예요. 자, 11페이지 가보시면 사회후생 극대화해서 이론책에 있습니다. 소비와 생산의 효율성, 그래서 효용 가능 곡선, 그 이제 그림으로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평면적으로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느낌이 와닿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우리 객관식이나 기본 강의 때 그림으로 쫙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 지금 여기선 넣지는 않았는데 그게 이해되시면 그걸로 하셔야 되고 여기서 뭐 효용 가능 곡선 나오고 두 개 합쳐서 효용 가능 경계 뭐 그렇게까지 뭐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제대로 이걸 보면서 이해가 되고 그냥 이 표를 그냥 암기하시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너무 피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바로 사회 무차별 곡선을 나타내는 공평성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파레토 개선이 사실 제일 바람직하고 그래서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하는 게 좋은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이렇게 파레토 개선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생 경제학 측면에서 효율성 측면에서 공평성까지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좀 뭔가 개선의 여지를 반영하는 그게 없을까? 근데 이 파레토 효율성 측면에서 보는 건 너무 세서 우리가 이걸 살짝 보완해서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 보상의 원리를 가지고 얘기를 접근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상의 원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개념을 볼게요. 사회 상태가 서로 다른 상태로 변화할 때 얼마나 행복이 증가했는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점팅 두 번째 밑줄 치세요. 개인 간의 효용 비교를 직접 비교하지 않고 하는 방법 그걸 나타냅니다. 자, 파레토 기준이 있고요. 근데 파레토 기준은 보상의 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그림 그려서 이렇게 밖으로 가는 거 있죠. 그거는 넘어가시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칼도 힉스 기준 그거 하나 별표하시죠. 자, 칼도 힉스 기준이야. 힉스 기준. 자, 칼도 힉스 기준이다라고 하면은요. 거기에 하나 밑줄 치시죠. 이득을 보는 사람의 이득 금액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화폐 가치로 나타내는 거와 이게 달러 가치로 나타내는 화폐로 평가한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맞춰 주셔야 됩니다. 화폐 가치로 평가하고 그래서 이득을 얻은 사람의 플러스가 손해를 보는 사람의 마이너스보다 크게 되면은 그거는 개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보상을 해주고 남은 게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두 번째 점팅은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밑에 맨 마지막 제줄에 비용 편익 분석의 토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다수결의 원리에 따른 어떤 선택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이라 할 수 없다. 사람 수가 아니라 이제 금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안건이 통과되었을 때 뭐 예를 들면 6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4명이 반대를 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건 통과가 돼요? 안 돼요? 당연히 통과가 된다고. 근데 이 6명이 별로 찬성했지만 그냥 이 화폐 가치로 표현한 찬성에 대한 편익이 작을 수도 있잖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가중치를 둬가지고 난 진짜 싫어요 이럴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의 단순한 수 가지고는 우리가 통과됐다 해서 반드시 개선이라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칼도 힉스 기준을 중심으로 보시고 기출문제도 거의 그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보상이 칼도 힉스 기준에서 보상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야? 잠재적 보상입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 잠재적 따옴표 있죠. 이게 실제로 보상이다라고 하면은 이건 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론상 같은 말이야. 이론상 잠재적 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잠재적 보상, 가상적 이런 말이 맞는 것이고 실제 보상을 해준다? 그거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스키토브스키 기준이 거기 나와 있는데 칼도 기준을 2번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교과서에서는 효용 가능 경계가 이게 변했을 때 얘기하는데 정신없어요. 문제 푸는데 별 도움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칼도 기준의 이중 적용이다. 그렇게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쪽으로 오시죠. 자,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여기 지울게요. 살짝. 자,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시장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시장이 아주 잘 작동되게 되면은 사실은 좋아요. 근데 현실에서 시장이 제 기능을 잘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거를 시장 실패라고 하는데 한 가지는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 얘기하고요. 다른 한 가지는 공평성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장 실패했을 때 정부가 개입한다 해서 만사 오케이가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정부가 또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정부 실패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여기서 밑에 시장 실패 한번 볼게요. 자, 시장 기구에 의해서 자원의 효율성이 충족되지 못하거나 소득 분배 공평성이 달성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생겨요. 그래서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됩니다. 정당성을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정부가 개입했다 했을 때 필요 조건까지 충족하지만 충분 조건까지 되는 건 아니야. 정부 실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실패 때문에 정부의 시장 개입은 필요 조건은 충족하지만 충분 조건까지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유명한 지문이니까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내용 볼게요. 시장 실패 발생 원인. 이거 다 우리가 하나씩 하는 거죠. 불안정 경쟁 체제인 어떤 독점. 비용 체감 산업 자연 독점입니다. 이것도 정부의 비대칭성,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외부성, 공공재, 불공평한 소득 분배 이런 것들이 시장 실패 원인이 돼요. 정부 실패의 원인 그것도 하나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개입했더니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야. 거기 보시면 발생 원인 하나 체크해 주시죠.
자, 이 발생 원인 가지고 물어보기도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정부가 결론적으로는 무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부의 불안전성이라든가 민간 부분의 반응의 변화, 부작용 이런 걸 판단 못하고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시했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야. 시차의 가변성, 정치 과정에서의 어떤 제약이 있습니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즉시에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또 관료들의 행태 그런 것들도 있네요. 이해 가시죠? 차선의 이론이라는 건 가볍게 보시죠. 거기 보시면 어떤 파레토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건을 좀 더 많이 우리가 충족시켰다 해서 더 나은 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시사점 밑줄 치세요. 그래서 우리가 차선의 원리다라고 하면 차선의 이론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뭐라고요? 제가 약간 비유적으로 비꼬는 거야. 과연 네가 생각한 게 차선일까? 이거를 나타내는 이론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건 바로 뭐냐면 점진적인 개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점진적인, 거기 밑에 표현 있죠? 제도 개혁은 야 이거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이거에 비판적이다. 그러니까 조건을 하나씩 더 충족해 나간다 해서 반드시 더 좋은 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시장 실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우리가 정보 경제학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죠. 이것도 어렵진 않은데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중심으로 우리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밑에 감추어진 특성이 있고 감추어진 행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비포 상황이고요. 사전적이야. 여기가 이제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고, 그 다음 계약을 체결한 이후가 애프터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는 문제가 우리가 히든 감추어져 있는 특성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거기 감추어진 특성 있죠? 자, 거기 내용 보시면 거래되는 재화의 품질에 대한 거래 당사자들의 정보 수준이 다른 것. 누구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누구는 적게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게 역선택이라는 어드버스 셀렉션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고요. 다음 밑에 감추어진 행동이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들 중에서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일방의 행동을 상대방이 관찰할 수 없을 때, 감찰할 수 없을 때라고 잘 보세요. 그게 히든 행동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바로 도덕적 해이다, 모럴 해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덕적 해이라든가 본인 대리인, 주인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시험 문제는 어렵진 않지만 이 역선택을 해결하는 방법,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는 방법, 그 해결책을 중심으로 답을 많이 얘기하니까 거기에 초점 맞춰서 보세요. 자, 우선 역선택, 도덕적 해이 살짝 볼게요. 이쪽으로 와서 한번 봅시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잘 리뷰 좀 하시고 정리 좀 해주세요. 자, 우선 역선택 한번 보시면, 자, 역선택. 자, 거기 보시면 개념 볼게요. 사전적이라는 말 밑줄 치세요. 사전적으로 정보 수준이 계약 체결하기 이전이란 뜻이야. 정보 수준이 낮은 측이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 상대방을 만나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보통 이제 중고차 시장이라든가 보험 시장 가지고 얘기 많이 합니다. 아니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주는데 이거 믿을 만한 사람인가? 신용 할당 그런 것들 가지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 해결 방안을 굉장히 중시 여기면 좋을 것 같은데, 선별이 있어요. 선별과 신호 발송이 있습니다. 시그널링이 있는 거죠. 근데 선별은 누가 선별합니까? 정보를 적게 가진 당사자가 선별을 합니다. 거기 보시면 나이에 따라서 자동차 보험료를 차등한다거나 학력에 따라서 임금 차등 지급하는 게 바로 선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선택 장치라는 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솔로몬의 판결을 생각해 보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하면은 저절로 도둑놈은 재발이 저려가지고 스스로를 드러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신호 발송이라는 게 거기 보증서를 발급하거나 각종 자격증을 획득해서 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이렇게 신호, 시그널링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 나와 있는 자격증, 우리가 세무사 자격증을 내가 땄다 그러면 능력이 있네, 그거를 하나 상징하는 것이죠. 그거 갖고 내가 세무사 일을 하던 않던 상관없이
이게 시험을 붙으려면 고생을 하는 거잖아. 운도 따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무튼 능력이 있다라는,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증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입을 강제하는 거야. 의무화, 거기 그렇게 써 있죠. 의료보험, 자동차 책임보험 등을 가입을 강제하는 거 거기 나와 있고요. 물론 강제하게 되면 사고가 잘 안 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고가 많이 나는 사람을 보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정보 정책도 있고 평판, 표준화. 우리가 표준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맥도날드, 스타벅스 이거 되면 어디 전 세계 어디 가나 맛이 표준화되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레퓨테이션, 평판 이런 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 어떤 사람입니다. 평판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시장에서 신용할당, 아니 못 믿을 만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그냥 띄면 나만 손해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행위 그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금 시장에서 초과 수요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림 필요 없고요. 이자율을 높이 주면서까지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부족한 자금을 빌려주게 되면 빌려준 사람은 이득이긴 한데 문제는 뭐야? 그 사람이 왜 높은 이자율을 주면서까지 빌리려고 할까요?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돈을 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높은 이자율을 감내하면서 돈을 빌리면 당연히 그 이상의 높은 어떤 투자 수익,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원금을 다 떼먹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한테 나눠서 주는 것을 신용할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성 임금도 여기 해결됩니다. 효율성 임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성과가 좋아야 임금을 많이 주는데 역발상이죠. 거기 보시면 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게 바로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임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역선택이 있고요. 이건 사전적이고 숨겨져 있는 특성 때문에 발생한다 말씀드렸고, 자,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신 상태가 해이해진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어떤 거래 이후입니다. 사후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자, 정보가 부족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대방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동 자체가 해저드에 빠지는 겁니다. 자, 보험시장, 금융시장, 노동시장이 있고요. 보험시장 관련해서는요. 해결책을 거기 보니까 공동보험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하시고, 야, 사고가 나면 너도 일정 부분 부담해 이거죠. 기초공제, 야, 사고가 날 때 너 이거 보험금 타먹으려고 자꾸 조금씩 이렇게 아픈 척 하는데, 야, 경미한 아픈 거는 안 도와줄 거야. 너 장난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크게 다쳐서 막 팔다리 부러지는 경우 도와줄게 이러는 거야. 그럼 괜히 팔다리 부러뜨리기에는 너무 좀 과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시하는 것도 있긴 한데 좋지는 않죠. 그래서 담보 설정 못 믿겠다 이거야. 감시, 모니터링 하는 거 얼마나 열심히 하나, 나태하게 하는 건 아니겠지. 근데 이거보다는 이제 채찍과 당근을 통해 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포상과 징계 이거요. 채찍과 당근이죠. 아니면 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효율성 임금은 양쪽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높은 임금, 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제공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똑똑한 사람들만 지원을 해. 떨어질 것 같은 사람들은 아예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선택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고, 또 효율성 임금을 제공해서 균형 시장에서의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제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도덕적 해이랑 비슷하게 숨겨진 행동 때문에 등장하는 게 관련된 게 주인, 대리인 모형이죠. 대리인 문제입니다.
본인 대리 문제라고도 하죠. 같이 연결하시면 되겠는데 거기 보시면 개념 볼게요. 어떤 거래 이후에, 그러니까 비슷해. 이것도 약간 사후적입니다. 아니 주인이 직접 못해. 내가 술을 먹어서 운전을 못하니까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바대로 대리기사님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운전하는 거야. 이러면 이제 사실 뭐지?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주인 입장에서 볼 때 대리인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가 보면 주로 열심히 할 만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인센티브와 관련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넓은 의미에서 보면 도덕적 해이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같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주주와 경영자. 누가 주인입니까? 주주가 경영자, 주주가 본인 주인이고 대리인이 바로 경영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 대리인인가만 잘 보세요. 경영자, CEO. 그 다음 거기 보시면 국민이 주인입니다. 정치가가 주인이 아니야. 국회의원이나 정치가들이 주인이 아닌데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의뢰인과 변호사 이렇게 나 대신 법률 전문가가 대리로 변호를 하게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것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럼 지금 포상과 징계처럼 인센티브에서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인이 노력을 할수록 보수가 높아지도록 보수 체계를 거기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뭐 넛지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것도 비슷한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스톡 옵션, 경영자에게 스톡 옵션을 주는 거야. 경영자가 자꾸 딴짓하니까 야 주가 좀 올려. 주가 올라가면 주주가 좋은 거죠. 회사의 주인이 주주니까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대리인도 이득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변호사한테 성공 보수 같은 거, 야 이번 재판에서 이기게 되면 이만큼 더 성공해 줄게. 뭐 영화 배우들한테 러닝 개런티 같은 거 주는 것도 마찬가지죠. 얼마 주고 야 이번에 뭐 1,000만 넣으면 그 플러스 얼마 이렇게 줄게. 성과급 같은 거 주는 게 다 거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효용함수 종류는 콥터글라스 효용함수고 레온티F 선형, 준선형 효용함수 있는데 그냥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계약 곡선을 그려가지고 우리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내용이 기초적인 걸 모르면 아예 계약 곡선 같은 거 막 그림 복잡하게 하는 거 풀지도 마세요. 안 돼요. 그냥 어설프게 쬐끔 한다 해서 내가 축구를 한 일주일 배운다고 손흥민과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강의부터 들으시면서 객관식 때 이렇게 쭉 하면서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셨으면 그런 문제도 도전할 만한데 그럼 그런 분들은 제가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돼요. 여기서 뭐 마무리 시간에 드릴 건 아니고 그게 안 돼 있다 그러면 여기 뭐 무차별 곡선 해가지고 이거 하나 정도 했다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쪽 파트는 아시는 분은 그냥 살짝 보시고 넘어가시고 아시는 분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정리할 필요가 없겠죠.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손대지 마세요. 여기 있는 거 정도 준선형 효용함수 조금 우리 계약곡선 어렵게 나온 적 있잖아. 근데 준선형 효용함수 그거 조금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계약곡선 문제가 수평이다. 그런 문제를 풀 수 있을 수준까지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마무리 강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책임하게 너 왜 설명 안 해? 이게 아니고 지금 그걸 설명하면 주객이 전도됐지. 객관식 강의를 들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OX가 있는데 이 OX에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만약에 부담스러우시면 안 보셔도 돼요. 왜 안 보셔도 되냐 하면은 이 문제가 각각 뭐 1번, 2번, 5번, 6번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거의 한 문제야. 그러니까 한 문제에 가장 난이도 있는 스타일의 문제를 핵심을 뽑아내서 이렇게 문제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OX 바로 보면서 다른 과목 같이 맞다 틀리다가 쉽게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문제가 거의 5분, 10분 정도 걸려서 되는 그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OX가 좀 버겁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거 그냥 살짝 보다가 해설 보다가 시간 다 보낼 수 있어.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객관식 보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OX 이렇게 보다가 밑에 해설 바로 보시고 내용이 이해가 되시면 그러니까 이거 너무 풀지 해설을 가리고 풀지 마시고 문제 보면서 아 이런 게 있었지? 아 이렇게 됐지? 그렇게만 점검하는 수준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의 장점이 뒤에 최근 기출문제가 그나마 최근 한 3개년 정도 문제가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식 때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린 문제들이긴 한데 그래도 새로운 그냥 또 깨끗한 거기다 한 번 더 보시면은 또 느낌이 또 새롭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짧게 한 10문제 정도씩 있으니까 리뷰를 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약한
파트가 생기거나 이게 뭐야 낯서네 라고 하시면 관련된 유사 문제를 좀 더 많이 풀어보셔야 돼. 그럴 때는 우리 객관식 재정학 책 있잖아. 노란 색깔. 그거 정석 책같이 만든 그 책을 기본으로 해서 조금 더 뎁스 있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챕터 1장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외부성 공공재 공공선택 챕터 2장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